여러분은 자신을 귀히 여기고 계시나요? 귀티라는 말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나 모습을 말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축 처지는 살과 주름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나이 먹고 남한테 보이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며 굳이 외모까지 가꾸며 젊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깔끔한 옷차림, 건강한 몸매, 깨끗한 피부는 모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신호인데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능력 있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지적인 사람일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거와 같은 투표에서도 외모는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채용 면접 과정에서도 면접자의 인상은 평가 대상이 됩니다.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때 외모는 능력과 무관하지만 영향력이 큰 평가 요소임을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외모는 협상의 도구이자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저 마지못해 늙어가는 노년의 삶과 멋지게 늙어가는 노년의 삶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말년은 외모로 결정되는 이유 4가지와 나이 들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외모관리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되는 진짜 이유 첫 번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젊어 보이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며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은 모두 이런 의지의 일부입니다. 더 나아가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내면의 세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내면으로 흘러들어가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반대로도 작용하는데요. 건강하고 긍정적인 내면은 자연스레 외모를 밝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외모와 내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두 영역입니다. 외모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가꾸면서 동시에 내면의 성숙과 성장에도 힘쓴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노화를 막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깎고 난 다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 전환입니다. 나빴던 일을 털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참 효과 있는 방법 중 하나죠.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집니다. 오랜 기간 투병하신 분들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한 후 생기를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것이 심리치료법 중
행동을 변화시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와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행동치료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60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는데요. 6, 70대뿐만 아닙니다. 더 어린 나이에서도 외모 관리는 더 활력 있게 보이고 같은 나이대보다 더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젊어지는 방법이라고 그냥 겉만 감춘 것뿐이지 어떻게 젊어질 수 있나. 잠시 마음만 그렇게 속이는 것뿐이지라며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순히 머리빨, 화장빨이라는 것이죠.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니 나이 들면서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을 충실히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나이 먹어 외모에 신경 쓰는 게 취해 보인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내면보다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이 어른답지 않다는 생각이나 젊어 보이려고 너무 과하게 하는 모습이 거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만 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너무 과한 행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모에 신경 쓴다는 것을 수준 낮은 행동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 힘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세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감정 노화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운동만 젊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몸에 영향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 들수록 특히 노인의 외모 관리는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출장 미용사에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논문 등에서도 화장이나 외모 관리 행동이 여성 노인들의 우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화장, 외모 관리 행동이 높을수록 화장 후 심리적 기대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60세 이상 분들 중 많은 분이 외모 관리는 죽을 때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로 더 나은 삶의 질, 자기만족 등을 꼽았습니다. 외모 관리는 화장도 있지만 청결이나 자세, 의복 관리 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최근 최강동 안으로 단연 손꼽히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90세가 넘으셨는데도 50에서 60대처럼 보입니다. 정말 감탄한 것은 그분의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절제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여기서 외모 관리에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태해지는 자신을 돌려 세우고 정신건강까지 가다듬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뢰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첫인상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가 먼저 들어오지 않나요?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외모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모를 보지만 의외로 잘생기고 예쁘고가 아니라 다른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감입니다. 여러 심리학 실험에서도 밝혀졌듯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말을 더 신용하고 정장을 입은 사람에게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릴 때는 매력 또는 자신감의 원천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외모에 대한 접근 방식은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히 미용이나 패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와 신뢰감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년은 외모로 결정되는 이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젊음의 가난은 고난이지만 노년의 가난은 재난이라고 합니다. 한창 돈을 모아야 하는 젊은 시기에는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 꼬지람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생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외모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매력적인 사람들은 사회생활은 물론 인간관계에서 많은 혜택과 기회를 가져갑니다. 특히 행복과 만족을 얻는데 큰 도움을 가져갑니다. 선천적으로 훌륭한 외모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평상시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외모는 겉모습의 일부일 뿐입니다. 겉모습을 이루는 다른 요소도 많은데요. 나이 들수록 외모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나이 들수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겉모습 3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상입니다. 인상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게 할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상은 우리의 외부적 특성이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특성의 투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분, 생각 그리고 가치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내부적인 부분은 더욱 뚜렷해지고 우리의 인상에 깊게 반영됩니다. 먼저 우리의 표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주 미소를 짓고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인상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웃는 상, 즉 웃는 얼굴입니다. 자주 웃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특유의 얼굴 근육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때 웃음은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건강한 웃음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건강한 웃음이란 감정도 함께 편안한 웃음을 말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웃음을 지으려면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고 관점을 바꿔야겠죠. 마음이 편해야 웃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서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지혜와 철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항상 웃고 다닌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정을 짓되 감정을 너무 참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감정을 누르면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일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감정대로 표정이 나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얼굴 근육도 자연스러워져 뻐근하지 않고 편합니다. 대신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무리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 또한 앞서 말씀드린 마음을 다스리는 삶의 지혜와 철학이 있습니다. 결국 좋은 인상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란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성향을 말하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지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우리의 가치관, 생각,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태도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세계관은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의 태도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태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의사결정, 그리고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태도는 우리의 인생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가 겪은 경험들과 우리가 배운 것들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도는 우리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을 긍정적이고 충만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란 개인이 주변에 미치는 무형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나 말투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태도, 행동, 그리고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무언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더욱 강하게 발산하게 됩니다. 우선 분위기는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자신이 남들과 소통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풍기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대화 상대방이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분위기는 자신감과 포용력이 결합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이며 우리 자신을 특징 짓는 분위기로 작용합니다. 자신감을 키우려면 크든 작든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도전에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용력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사람됨과 그릇을 드러내는 분위기로 작용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외모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외모는 성숙하게 나이든 내면의 자기 표현이자 자기다움의 외적 상징이기도 하죠. 외모 관리라고 해서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는 부티가 아닌 귀티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화음성, 운전 습관 그리고 의상 코디에서도 묻어납니다. 물론 내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면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그 사람의 내면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면만이 중요하다고 믿기보다 나이 들수록 외면과 내면 두 가지를 모두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추석에 막걸리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제사에는 청주와 같은 맑은 술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혹시 막걸리가 왜 막걸리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이는 막 걸러서 처음 걸러서 먹는다라고 하여 막걸리라고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정성과 성의와 전혀 무관한 것이죠. 또한 후손의 인생에 찌꺼기가 남는 찝찝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열심히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는데도 조상복을 얻지 못하고 계신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추석에 어떤 음식들을 드시나요? 올 추석에는 이 음식을 꼭 드셔보도록 하세요. 반드시 추석 명절에 먹으면 조상님의 덕을 받아 큰 복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는데요. 반면에 누구나 다 제사상에 올리는 이것. 지금까지 실수로 이 음식을 올리고 있었다면 올해 추석 차례상에는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물론 누구는 그런 형식과 격식을 다 따져가며 어떻게 사냐고 말씀도 하시겠지만 실제로 나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존중과 대우 이런 것은 가족들의 행복과 번영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논문들에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존중과 대우가 넘치는 가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 행복함과 부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추석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추석이 되기 전 3일 동안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추석 명절에는 이것을 꼭 지키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번영의 기운과 행복의 기운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첫 번째는 식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식혜는 추석에 과식을 할 것을 우려하여 소화를 돕는 역할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에게 이것이 소화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경도잡지라는 책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막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행과 고난, 불필요한 구설이 없기를 기원하며 먹었던 음식이 바로 식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은 식혜를 페트병에 담아서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추석에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 청량 음료를 많이 찾기도 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식혜를 사서 드시면서 청량 음료를 대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두 번째는 잡채입니다. 잡채는 다양한 음식을 섞어서 먹는다는 의미를 가진 음식으로 인복을 기원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드시는 비빔밥이나 그 외에 섞어서 드시는 모든 음식들은 다 인복과 관계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으뜸 가는 것은 바로 잡채입니다.
하여 생일상에서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잡채이지요. 그 외에 대접과 존중을 한다는 의미를 가진 날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잡채이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에는 잡채를 드시고 모든 인복을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복이고 또 사람이 우인 것입니다.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세 번째는 한과입니다. 한과는 존중과 대우를 나타내는 곳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전통이며 특히 이것은 어른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의미하는 곳에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갑, 회갑 등의 잔치상, 또 그 외의 차례상 어디에서든 반드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한과를 잘 드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 드시기 싫으시면 차례상에 올라갔던 것을 드셔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 꼭 드십시오. 그리고 혹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가능한 따로 한과를 마련하셔서 이것을 꼭 그분들께 선물로 드리세요. 그것은 그동안 나를 낳고 키우시기 위해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니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네 번째는 갈비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나 항상 가장 귀한 자리에서 반드시 준비를 하였던 것이 소고기로 만든 음식입니다. 그중 갈비찜은 최고의 대우를 말하고 또 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어디에서나 최고의 대우를 받고 또 부유한 삶을 살자는 의미로 추석에 꼭 먹었던 음식이 바로 갈비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음식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중에 부와 유일하게 관계가 있는 음식이고 올해는 또 돈을 말하는 해라. 여러분들 모두 꼭 드셨으면 하는 음식입니다. 저희 가족도 매번 추석 명절 때마다 이런 의미 때문에 갈비찜을 만들어서 같이 먹곤 합니다. 물론 대가족인 경우 이것이 참 번거롭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비싼 한우가 아니어도 되니 조금이라도 드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추석에 갈비찜 꼭 드시고 모든 재물복 가득 얻으십시오.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다섯 번째는 전입니다. 여러분, 기름에 튀긴 음식은 과거 우리 민족에게는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진 음식이었습니다. 하여 중요한 손님, 귀한 손님이 오면 항상 솥뚜껑에 전을 튀겨 요리를 하였던 것이 우리 민족의 풍습이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존중과 대우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은 항상 존중과 대우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차례상에 올렸던 전을 드실 테지만 전이 드시기 싫더라도 꼭 드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은 조상님의 은덕을 추모하고 저 세상에서나마 이 세상에 사는 자손들을 지켜달라는 기원을 바치실 텐데요. 그 조상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상을 바르게 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사상에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끝자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입니다. 바닷고기 중에서 치자로 끝나는 고기와 어짜나 기자로 끝나는 고기가 있습니다. 치자로 끝나는 멸치와 꽁치, 갈치 등은 하급어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조상님에 대한 예로 최상의 음식을 대접해야 하기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량으로 몰려다니는 생선을 가장 흔하고 천한 생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치자로 끝나는 생선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상에 올리면 형제와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어와 기자로 끝나는 흰살 생선인 숭어, 민어, 조기 등은 고급 어종으로 여겨 제사상에 주로 사용됩니다. 또 장어나 가물치처럼 비늘이 없는 어종도 부정하다고 여겨 삼가합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끝자가 어나 기와 같은 생선 중에 비늘이 있고 또 대량으로 잡히지 않는 생선을 최고급으로 여겨 이 생선들을 제사상에 올림으로써 조상을 대우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이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할 때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푸닥거리를 할 때에는 복숭아 나무 가지를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봄에 복숭아 나무가 가장 먼저 양기를 최대치로 머금고 가지를 뻗기 때문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쓰는 이유는 태양은 동쪽에서 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태양이 품고 있는 양기를 흡수하여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상에 올려지면 조상의 혼이 못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털 달린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최고로 좋은 것만 올리는 귀한 상에 합급으로 여겨지는 복숭아를 제사상에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전에 고인이 아무리 복숭아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마늘이나 고추, 파입니다. 여러분 유교나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신앙에서는 이 마늘을 음욕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단군 신화에서도 마늘은 고물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약초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대표적인 양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마늘을 먹으면 정력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것 때문에 마늘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강한 양기를 품은 음식을 제사 음식에 넣게 되면 음기를 가진 영은 다가올 수가 없게 됩니다. 조상님이 감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조상님들을 쫓아버리는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고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초라고도 하며 장례식장에서도 귀신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듬뿍 풀은 육개장을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추석이 되기 전 3일 동안은 절대 이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의 모든 복을 앗아가는 것으로 모든 복이 결실을 맺어 드러나는 시기에 이것을 막는 가장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추석은 조상님께 복을 구하고 또 조상님은 이에 대한 화답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고 예식인 것입니다. 하여 이 기간 동안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명절 전 금기 사항이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추석 3일 전 꼭 피해야 되는 행동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명절 전에는 다툼을 피하고 화를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동양학에서는 추석이든 설날이든 명절 전에 가족 간에 불화하는 것을 가장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타인에게 한을 만들거나 원성을 듣는 것을 금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명절이 되기 전 3일 전부터는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하며 또 다툼 거리가 있어도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명절 전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로 간의 생활 방식이 달라서 그러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서로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자신의 잘남을 뽐내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올 추석 가족들이 모이시더라도 정말 웬만하면 자식 자랑 또 돈 자랑으로 원성을 듣지 마십시오. 사실 말만 하지 않을 뿐 다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것은 지나친 자랑으로 원성을 얻어 이것이 화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점 꼭 잊지 마십시오. 자칫 여러분이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운과 복이 이것으로 인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추석 전에 금전 거래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추석이 되기 전 열흘 동안은 항상 근심과 경계의 시기입니다. 특히 재물과 관계된 것이라면 유독 더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에 생기게 될 여러분의 재물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추석이 끼인 달에는 빗자루 하나라도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는 지출이 많을 것입니다. 항상 이 시기에 돈 문제 주의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명절 전에는 항상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모든 운과 복은 검소함과 부지런함으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명절이 되기 전에는 늘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야 하며 또한 평소보다 더 검소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와 성실인 것이지요. 추석은 모든 복이 결실을 맺는 시기이고 이제부터 그 복이 여러분에게 다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하여 이 3일간은 과도한 지출을 삼가시고 더 부지런하라라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석은 조상님이 천복을 내리는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고 운을 구할 때는 항상 과정의 정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복을 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올 추석 전에는 꼭 지인이나 친구분에게 전화를 한 통 하십시오. 사람은 정말 의외인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으로는 절대 그 어떠한 감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추석 잘 보내라고 또 행복한 추석 보내라고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문자들 다 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 통 하십시오. 직접 전화를 하셔서 추석 지나고 얼굴 한번 보자고 또 추석 잘 보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정말 상대는 의외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의외의 작은 정성 하나, 성의 하나가 타인들에게 여러분을 각인시키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나중에 인복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추석 전에 집안 대청소는 꼭 하십시오. 추석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며 그로 인해 성과가 생겼으니 이것에 대해 부모님이나 조상님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 고마움을 표한다는 의미와 그리고 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과 마음으로 복과 운을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풍수에서는 명절 전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을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는 명절에 내 집에 손님이 올 것이니 깨끗하게 대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복과 운이 깨끗한 곳으로 들어오니 1년 중 기운이 가장 좋은 날 깨끗한 모습으로 운과 복을 얻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추석 전에 대청소를 한번 하시고 추석을 맞아보세요. 분명 여러분은 정말 좋은 운과 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추석 전 3일간은 음주가무 향락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명절 전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 바로 향락입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복을 차버리는 행동이 됩니다. 특히 추석 전에는 벼슬아치들의 주연도 금지했다는 것. 이것은 왕조실록뿐 아니라 세종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석은 축제이니 축제 전에 또 다른 축제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죄를 지내고 복을 구하고 운을 구하는 날이니만큼 다른 시기보다 자중하고 근신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기에 그러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제부터 추석이 되기 전까지 과한 음주 또 과한 향락은 무조건 피하시도록 하세요. 복은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절대 늘어진 마음으로 조상을 뵙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올해는 유독 여름이 긴 느낌입니다. 아직 날씨는 무덥지만 결실의 계절인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잠시 내려두시고 둥근 보름달처럼 가족 간의 애정으로 꽉 찬 그리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는 훈훈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